한니발의 전쟁사. 오늘은 사금툰 공성전이죠. 로마 출정의 결심을 굳힌 한니발은 카르타고와 로마가 서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거거든요. 이탈리아로 가는 동안에 이런 부대들이 집단적으로 진군을 거부하면 황금의 주머니를 채우고 명성을 채울 사람은 모여라. 이탈리아로 원정을 시작하는데 본거지 방위를 굳히는 것이었습니다. 병력이나 물자가 원정군에게 집중된 결과였다고 보여집니다. 이탈리아 원정에서 한니발이 늘 알프스를 넘었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데 나폴레옹 군대도 피레네 산맥을 왕복하면서 커다란 피해를 입었었죠. 갈리아인들이 이미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 북부에 상당히 정착하고 있었어요. 당장의 이 세력 판도가 흔들리게 돼요. 한니발이 무난히 피레네 산맥을 통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스키피오가 또 중요한 판단을 합니다. 자, 프랑스 땅에 상륙했는데 어디서 한니발을 막을까? 최후 방어선, 그곳에서 적을 기다리는 작전을 쓴 거죠. 그래서 스키피오는 과감한 진군 대신에 한니발을 가장 안전하게 저지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지점인 론강 유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적을 찾아서 앞으로 나간 게 아니라 최후 방어선, 한국전쟁으로처럼 낙동강으로 빨리 내려가서 그곳에서 적을 기다리는 작전을 쓴 거죠. 론강은 프랑스 남부 요충인 리옹과 스위스의 제네바 사이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북쪽에 유명한 로잔 호수가 있고 강 동쪽이 알프스 산맥입니다. 이 지역에는 용맹한 갈리아 부족인 볼카이족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카이사르가 알프스를 넘어서 갈리아로 진군할 때 바로 이 일대에서 볼카이족과 격전을 벌입니다. 요 얘기는 제가 요즘 국방홍보원에서 다시 시작한 지구 영웅전 카이사르 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거 맨날 딴 데 가서 찾아보라고 그러냐, 그냥 하시라고 그런 분도 계시는데, 이거 또 하려면요 저도 힘들고 또 그만큼 더 새로 편집해야 되고 저도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카이사르 전투편을 참조하면 이곳 지형은 일단 론강이라는 게 만곡부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강기슭에 전투하기 좋은 적절한 구름과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과 강 또는 강과 호수 사이로 좁은 협로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방어하기 되게 좋은 지역입니다. 카이사르도 이런 지형 때문에 고전합니다. 게다가 한니발은 론강을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갈리아인 볼카이족이나 로마군 입장에서는 론강이 해자 역할을 해줍니다. 아버지 스키피오는 볼카이족을 후원하면서 론강과 이곳 지형을 이용해서 한니발을 저지하거나 괴롭히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볼카이족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한니발은 병력이 10만에 가깝습니다. 대군이고 명성도 높으니 정면 대결은 엄두도 못 내죠. 하지만 개개인의 전투력과 용맹성은 갈리아에서도 소문난 강한 부족이었어요. 이들은 강과 강 동쪽편에 있는 산악지형을 이용해서 포진하고 전투의 결의를 다집니다. 한편 한니발은 피레네뿐만 아니라 갈리아에서도 지역 부족들의 협조를 얻어서 남부 프랑스 지역을 신속하게 진군할 수 있었습니다. 갈리아 부족들도 뭐 바스크족하고 똑같이 생각했겠죠. 사자와 호랑이가 싸운다는데 그거 말릴 늑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둘 중 하나 열심히 가능하면 둘 다 뻗어라. 그렇게 기도하는 그 늑대들의 생리지. 다만 이번에도 그렇지만 모든 갈리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겠죠. 볼카이족이 그런 경우였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로마와 가까운 지역이라서 로마를 의식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이들이 로마군하고 싸울 때 보면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부족에서 그러니까 자기 영토에 누가 들어오는 걸 용납을 못해요. 뭐 그런 성격 탓이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답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한니발과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자, 여기서 로마군 스키피오의 도움이 절실한데 한니발이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진격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키피오 군대는 아직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키피오는 300명의 기병만 선발대로 보냈는데 이들도 볼카이족과 연합해서 전투에 참전한 건 아니고 당시 정황을 관찰하고 주변에 있는 갈리아 부족 중에서 로마의 우호적인 부족을 찾아 설득하는 이런 임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니발의 결정과 생각은 명확하죠. 속전속결. 로마군이 당도하고 여기에 볼카이족이 고무되거나 다른 부족까지 합세하기 전에 론강을 도하고 볼카이족을 격파해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볼카이족과 한니발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양측의 전술을 논하기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요. 군대가 사관학교가 필요하고 장교를 육성하고 전쟁사와 전술을 학습하고 병력을 동원한 전술기동, 훈련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뭘까요? 소규모 전투 집단이 패싸움을 벌이는 것하고 정규전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전술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군대는 막상 전투가 벌어지면 본능과 감성에 지배당합니다.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아,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이런 작전도 있을 수 있지 생각은 하는데 결정을 내릴 때 몸과 마음이 공포와 감정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 한 예로 전술적 사고와 전술적 시각이 극도로 좁아집니다. 자, 볼카이족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우리보다 병력이 훨씬 많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어를 해야지. 어디서? 유리한 지형에서. 유리한 지형이 어디야? 유리한 강 있어. 거기다 비탈 있어. 산 있어. 좋아. 우리가 병력은 부족하지만 전투적,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강인한 군대야. 그러니 지형의 이점을 찾아서 방어를 굳히고 적과 싸우자. 저기 강을 도하하면은 강을 도하해서 절반 좀 건너왔을 때 산에서 내려가 덮치면 우리가 이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손자병법에도 저기 도하 작전을 시도할 때는 강변의 진을 치지 말고 뒤쪽 상기슭의 진을 쳤다가 저기 반쪽 건너왔을 때 내려가 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카이 쪽의 손자병법 아닐 거겠지만 손자와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야? 손자가 말한 거는 맞는데 손자는 그렇게 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손자 쪽에 생략된 얘기가 많아서 그런데 볼카이 쪽의 문제는 이 멋있는 손자의 병법을 가지고 거기에 몰입했다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을 한 장소에 고착시켜 버렸습니다. 제가 신립의 탕금대 전투를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조령만 막았으면 된다 라고 하시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말이 만약에 일본군 전병력이 조령 한 길로만 온다면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조령이 일본군의 최종 목적지라면 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일본군의 목적지는 조령이 아니에요. 충주고 그 다음 서울입니다. 충주로 가는 길은 조령 말고도 여러 길이 있어요. 이미 일본군은 그걸 다 알고 있고 병력을 분산해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조령에도 산악이라는 것은 통로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일본군이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만약에 조선군이 조령에 있다면 그곳에도 우회하거나 또는 다른 길로 와서 조령과 충주를 차단해버리면서 조선군을 조령에 고립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믿는 분들이 많으시고 안 믿는 것까지야 상관없는데 그렇게 화내는 분이 또 그렇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록이 안 남아 있어서 그렇지 볼카이족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적의 도하를 방지하는 작전을 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적의 도하 지점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강 건너편에 있는 적이 딱 내 눈앞에서 도하해주면 고마운데 그렇게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강이라는 건 길고 수많은 도하 지점이 있습니다. 물론 전쟁사를 보면 적의 눈앞에서 도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폴레옹도 적의 집중포화를 받으면서 다리를 향해 돌격했던 전투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전투도 가만히 보면 대개는 뒤로 이미 딴 부대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나폴레옹이나 카이사르나 하여간 유명한 장군들의 도하 작전은 대부분 우회 도하로 승부를 가릅니다. 그런데 이 우회 도하를 막기가 쉽지 않거나 또는 막는 데 실패하는 거죠. 한니발이 주둔한 지점에서 론강은 한니발의 도하 지점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는데 한니발이 하여간 도하하려고 했던 론강은 대강 만든 뗏목이나 카누 같은 것으로도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볼카이 부족 중에도 굳이 한니발과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집단도 있었죠. 이들은 저 산기슭 볼카이족 전투부대에 합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협력을 얻어서 카누하고 뗏목을 만듭니다. 그리고 한니발은 이렇게 도하 작전을 하는 척하면서 부하 장군이었던 한노를 40km 상류로 보내서 몰래 도하를 시킵니다. 이 40km가 그냥 우연히 나온 숫자가 아닌 게 대체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군대가 필사적으로 가는 행군거리가 40km입니다. 그런데 우수한 기병을 둔 군대는 정찰 범위가 한 100km까지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병이 없는 군대는 보통 하루 정도 거리까지가 정찰 부대의 운영거리입니다. 뭐 그 앞에 정찰 부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40km 밖에 쏠리면 이틀 3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루의 일정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통상적인 정보망을 하루 정도 선에서 유지를 하더라고요. 볼카이족도 한니발이 우회 도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강변에 탐지병을 쭉 깔았겠죠. 근데 깔았는데 이들의 가용 운영 범위 또는 어떤 안심할 수 있는 운영 범위가 하루 거리 40km 반경이었다는 거죠.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한니발이 한노한테
밤새도록 가서 하룻밤 이상 행군해서 우회해서 도하라고 한 거는 이런 볼카이족의 정보 탐지망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었겠죠. 물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여울목이 거기밖에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두 가지 이유가 합해서 그랬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한노는 야간 행군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적의 탐지를 최대한 피하죠. 이게 말처럼 쉬운 작전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야간 강행군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는 한니발의 아프리카 군이 최고의 정예였고 전투 경험이 풍부한 군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노의 군대가 우회하는 동안에 한니발은 보란듯이 정밀하고 체계적인 도하 작전을 감행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치밀하게 하는데 상류의 큰 배를 가로질러서 물살을 약하게 하고 이 배들 바로 아래서 기병이 말과 함께 헤엄쳐서 도하게 합니다. 이 말이 의외로 수영을 잘한대요. 말이 꼭 이상하게 말은 수영 못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말은 수영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의외로 수영 잘한대요. 그래서 보병이 혼자서 수영으로 건너기 힘든 강도 기병은 말과 함께 이제 서로 도우며 강을 건넌다고 하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읽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물론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기병이 이제 말을 타고 이제 이렇게 건너가다가 말도 힘들어서 버글버글 하면 창으로 강바닥을 찔러가지고 삿대 젓듯이 이렇게 밀어주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건너가는 법도 있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데 뗏목 뒤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말을 걸어서 뗏목으로 끌고 가면서 말이 헤엄쳐 오게 하는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기병은 그 옆에서 헤엄치는데 아마 말 붙잡고 헤엄쳤겠죠. 뭐 하여간 그렇게 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뗏목 위에 실은 말도 있어요. 보통 기병은 말 한 마리 갖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마리 갖고 사는데 한 마리, 제일 잘 싸우는 말이었겠죠. 그건 뗏목 위에 실어가지고 안장까지 채워서 출동 준비 완전하게 해서 건너갑니다. 그래서 뗏목이 닿으면 기병이 바로 말 타고 전투로 돌진하고 이제 나머지들이 이제 끌려온 말들 끌어내가지고 이제 하는 이런 식의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래서는 보병들이 뗏목과 배를 타고 도하를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볼카의 전사들은 진지를 떠나서 강기슭으로 내려와서 도열을 합니다. 이제 적당히 건너왔을 때 치려고. 근데 그냥 가만히 기다리니까 이때 영화에서 본 것처럼 뭐 소리 지르고 주로 이렇게 방패 들고 막 두드리고 이러면서 아각거리면서 이제 사기 복 두드면서 이제 돌격 명령만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뭐 두드리고 아각하는 바람에 뒤로 돌아오는 한노 군대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합니다. 볼카이족이 전투 대형을 편성하고 한니발 군이 한 절반 이상 건너오길 기다리고 있을 때 벌써 한노가 뒤에 있던 볼카이족의 진지를 점령하고 뒤에서 치고 나옵니다. 전투 결과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양면 협공을 당한 볼카이족은 허망하게 부서집니다. 이렇게 보면 전투가 너무 쉽게 끝난 것 같은데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게 절대 쉬운 전투가 아니에요. 한니발군의 전술이 삼국지 같은 거 기준으로 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뻔한 전술을 사용한 것 같잖아요. 만약에 제갈량이 이랬다 그러면 제갈량 수준이 떨어져서 이거 너무 유치한데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술이 기기묘묘하고 복잡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아주 어려운 전투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타이밍이에요. 한노군이 중간에 들키거나 한참 늦게 오거나 못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전투는 한노군이 가장 적절한 시기, 그러니까 한니발군이 한 줄만 건너왔을 때 나타난 것도 아니고 거의 절반쯤 건너와서 볼카이족이 공격하기 직전에 나타나서 뒤에서 치고 앞에서 치는 이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이런 타이밍이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최고 수준의 군대에게나 가능한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전투를 볼 때 계략, 기발함 이런 것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작전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톱니바퀴처럼 그리고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 돌아갔느냐입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상대의 수준과 실력을 제대로 파악했냐는 거예요. 자, 전쟁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카이족이라고 바보냐고. 적이 정면으로 올까, 뭐 뒤로 돌아올까, 요인 매복 작전을 사용할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 어떻게 결정해요? 삼국지는 맨날 제갈량이 신이어 갖고 결정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맞아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전쟁은 도박이 아니거든. 그래서 고로 이런 거는 머릿속으로는 아무리 고민해도 답 안 나와요. 이 답을 정하는 기준은 상대의 전투 목적과 수준입니다. 군대는 세 종류가 있어요.
똑같은 방법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군대가 있고, 훈련된 기반 아래서 그걸 약간 변형, 응용해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있고, 생각도 안 해보고 훈련도 안 해본 방법을 현장에서 창의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군대가 있습니다. 이건 아이디어의 문제가 아니라 군대의 능력 문제예요. 그러므로 적이 뒤로 돌아올지 정면으로 올지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판별할 때는 먼저 이 군대의 세 가지 수준에서 적이 어느에 해당하는 걸 봐야 됩니다. 가장 좋은 예가 오버로드 작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술이나 작전적 분야, 그 분야의 창의력에서는 독일군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이건 연합군들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연합군이 노르망디로 올 것이라고 생각한 독일군 장군은 진짜 몇 명 안 됐습니다. 대부분 칼레 같은 항구로 침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왜 그랬을까? 항구 시설이 전혀 없는 노르망디로 상륙하려면 정말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는데, 당시 독일군이 해상작전 수준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그들의 경험, 장비, 하여간 여러 가지로 보면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노르망디를 배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창의적인 전술을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요거 판정하는 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전투 전에 볼카이족이 어떤 회의와 대화를 나눴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군이 우회해서 도하한다는 것은 절대로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한니발의 우회도하 능력, 행군 능력, 타이밍을 맞추는 전술적 능력이 그들의 생각 밖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볼카이족은 허무하게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관 이렇게 해서 한니발은 거의 희생을 치르지 않고 알프스로 진입하게 됩니다. 뒤처져 있던 스키피오는 한니발군의 저지를 포기합니다. 한니발도 굳이 로마군과 여기서 싸워서 전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키피오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알프스 횡단을 지도하게 됩니다. 이제 한니발의 적은 알프스와 알프스에 거주하는 산악부족들이었고, 로마군과의 전투는 알프스 종단 이후에 이탈리아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교보문고에서 손자병법을 출간했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판인데, 과거에 올제에서 2번 냈고 그것을 개정해서 손자병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냈던 책의 한 20% 정도 수정한 것 같아요. 제가 손자병법은 진짜 애착을 많이 하는 책인데, 손자병법에 나온 기존의 책들을 보면 병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손자병법을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경영논리, 처세,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걸 해설한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 이 손자병법이 그럼 오늘날 경영이나 뭐 리더십이나 처세에 도움이 안 되느냐? 당연히 되죠. 그런데 여기 쓰인 의미는 전술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리더십이나 처세나 경영에 적용해야 되는데, 전술적인 의미를 찾지 않고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걸 억지로 해석해서 하니까 왜곡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의 이야기를 실제 전쟁사의 사례를 통해서 이게 이런 의미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사에서 이런 의미가 있다 라고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쟁사와 비교해 보니까 손자의 의미라든가 병서의 의미가 기존에 해석하고 많이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의 하나하나 이야기를 전쟁사의 사례하고 비교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 진짜 올바른 전략, 전술, 리더십, 처세의 원리를 여러분이 정말 손자가 말한 뜻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